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주형입니다. 예, 그, 이 강의를 이제 수락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일단락이 모든 이제 그 내란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뭐 좀 수습이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좀 진행 중이라 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듭니다. 오늘 그 주제는 제가 이게 사실은 좀 급하게 민주주의 위기와 권위주의 태행이라고 급하게 좀 정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목을 빨리 달라고 하셔서 최대한 이제 모호하게 좀 정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래도 뭐 막상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적절한 제목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세계의 어떤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 먼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이제 많이 보는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보고서들이 그 세계의 민주주의 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스웨덴에 있는 이게 이제 외태보리 대학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대학에는 이제 VDM이라고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매년 이제 발간하는 이제 민주주의 리포트입니다. 올해의 그 제목은 25년간의 이제 타이제이션 이제 독재화, 독재 국가화하고 부제가 데모크라시 트럼프도 이게 민주주의가 승리했냐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트럼프화 됐느냐 뭐 이런 뜻도 동시에 넣은 것 같아요 영어로. 요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단에 따르면은 현재 이제 그 한동안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늘어나던 추세였는데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추세였는데 2024년에 들어서 권위주의 국가 수가 뭐,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국가 수가 이제 91개로 민주주의 국가를 22년 만에 처음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갖다가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감소해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말의 사태 때문에 이제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지금 여러 부분 중에서 권위주의 요소가 커지면서 이제 선거민주주의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한 건데 저 행정부에 대한 입법, 사법 통제,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통제를 하고 시민적 자유가 보장되고 법 앞에 평등에 된 데다가 이제 여기다가 선거 민주주의가 이제 결합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인데 선거 민주주의는 요 행정부에 대한 입법, 사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선거만 이제 있다 그런 뜻이죠. 다당제 선거, 참정권 이런 것들은 하다 그다음에 선거 운동해야 되니까 표현 결사의 자유 정도가 보장되면 선거 민주주의고요. 요 선거 민주주의의 요 위에 부분에 있는 예 행정부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시민적 자유 법의 요게 하면 완전 자유민주주의인데 요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다니면 요 선거 민주주의로 이제 낮아졌다. 단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가 사법 통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시민적 자유와 법앞 평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이루어지지만 이제 독재로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이제 늘어났는데 조제 같은 경우인데 이건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생겨난 문제인데요. 좀 부정선거미 야당탕하고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이거고 이거 외에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국가의 경우는 되게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이제 좀 이렇게 나빠진 한국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그리고 이제 이 리포트에 주로 갖다가 이제 그 최근의 민주주의 후퇴의 특징이 뭐냐 언론 자유가 침해가 좀 심각하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2023년이고요. 파란색이 빨간색 2024년의 수치인데 뭐 언론 자유가 이제 쇠퇴하고 있는 곳이 2004년 20년째 7곳 여기 이제 2024년 44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선거도 되게 이제 질이 안 좋아지는 게 그 격차가 크죠. 25개, 10개.
그렇죠? 그다음에 어 이게 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임프루빙이니까 그 선거가 이제 질이 좋아지고 있냐 봤을 때 2004년엔 좋아진 나라 30개였는데 지금 10개밖에 안 되고 다 그렇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이제 민주화되고 있는 국가 있던 2004년 26개, 그다음에 이제 2020년 19개로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제 독재하고 있는 국가는 2024년에 무려 45개, 2024년 12개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제 권위주의가 이제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결과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인구가 2004년에는 51%, 2024년 28%로 확 줄었습니다. 그럼 이 민주주의가 대단한 민주주의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을 주로 봤을 때도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줄어든 거죠. 반대로 이제 독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2%. 전 세계가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독재 국가는 좀 저개발 국가에 많은데 이게 지금은 이제 선진국조차도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어, 뭐 전 세계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데 이제 뭐 많은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보입니다. 야, 그럼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갖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느냐? 제일 이제 많이 이제 나빠지고 있는 게 여기는 이제 그 정부가 언론 검열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 색깔 있지 않습니까? 요 무슨 색깔이라고 하지? 요 색깔이 주로 언론제에 대한 이제 관련된 겁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 억압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술적 문화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 이게 같은 거죠. 이 두 번째가 그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는 게 이제 시민사회 CSO 시빌 소사이어티 작아서 안 보이시면 시빌 소사이어티 오가니제이션인데 요거에 대한 억압이 이제 3위죠. 어. 그다음에 선거 불공정이 또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선거 불공정 선거가 불공정이 심화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데 주로 언론이 제일 많고 그다음 시민사회 조직 억압하고 시민자유 억압하고 그다음에 선거 불공정,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법의 불투명성, 법치주의 쇠퇴, 제한되는 협의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또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제 경제 잡지에서 이제 매년 이제 발간하는 건데 요거가 이제 여기는 민주주의 지수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민주주의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점수를 이제 매겨서 매년 발표합니다. 이거는 이제 데모크라시 인덱스 2024인데 이게 작년에 이제 기준으로 지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나온 거는 이 보고서가 나온 거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상황까지 다 반영해서 나온 것이고요. 이 부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 저는 이제 대표제란 말을 더 선호하는데 대표제 민주주의에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역시 이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갖고서 이제 보고서를 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에거든요. 그 민주주의 지수가 이제 만점이 10점인데 그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죠. 이 과거도. 그래도 5점대에서 5.5점대였다가 이제 하여튼 0.3점이 더 떨어진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비해서. 현재 이렇게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이때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0. 이거는 아마 이제 트럼프 집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미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것도 겹치면서 했다가 이제 이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4년에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한 민주주의였는데, 작년이야,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이제 분류가 됐고, 우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 왔다가 됐기 원래 8.09였다가 7.75로 지금 이제 떨어지면서 이게 한 단계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가 그런 문제가 있느냐, 이 중에서 이제 그 민주주의의 이제 그 점수가 이제 총점이 갖다가 민주주의 지수인데 총점이 각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험으로 따지면 과목별 점수를 이제 따져보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각 점수가 나눠졌는데 보시면은 이제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나눠졌고 하나만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폴리티컬 파티시페이션 이게 정치적인 참여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것들은 비슷비슷하게 이제 떨어졌는데 원래 점수가 낮은 게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는 애가 점수가 제일 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 자유가 제일 그나마 높았었는데 이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특이한 점은 다른 것들은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그 각 부분이 이제 시민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선거의 이제 과정과 여기서 이제 경쟁이 보장되느냐, 그다음에 요 아랫게 주황색이 이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느냐, 그다음에 정치 문화가 어떠냐, 그다음에 이제 폴리티컬 파티시페이션이니까 이게 정치적 참여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게 볼 수 있는 정치적 참여가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정치가 문제가 많아서 참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라서요. 이게 각 사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꼭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반드시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사례별로 다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한국의 경우 아까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그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국 점수가 나온 겁니다. 이제 8, 9 이제 7.75고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12가 떨어지는 상태죠. 근데 이제 한국이 가장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서 지금 위에 있는 게 이제 나라가 올라간 나라들이고 점수가 밑에 있는 나라가 점수가 떨어진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진 나라가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1점도 넘게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주의 순위가 우리가 그 등급도 달라지고 32위로 이제 10단계 하락되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원래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건 알겠는데 이제 2017년만 하더라도 그래도 불만족하는 사람과 만족하는 사람의 숫자가 비슷비슷했는데 이 불만족이 확 이제 60%를 넘게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올라갔고 반대로 왔다가 똑같이 왔다가 이제 확 내려갔죠. 이제 이 만족하는 사람 숫자가 뭐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전 세계 국가가 아니라 특히 12개 고소득 국가를 기준으로 한 거고 여기 이제 한국도 들어갑니다. 한국도 들어가고요. 맨 앞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선진국에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불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의견이 이제 분분하겠죠. 사실은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아, 당연히. 예.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경향이 뭐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그 그러니까 존 조셉 친이라는 사람하고 조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12.3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후에 나온 며칠 후에 여기 이제 12월 5일이죠. 12월 5일에 나온 글인데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이제 그 친위 쿠데타가 뭔지에 대해서 쓰고 그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쓴 글의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친위 쿠데타가 뭐냐라고 하면 아, 이 글에 따르면 50% 이상이 사법부나 입법부에 겨냥하고 40%가 민주적 선거를 훼손하거나 선거 당선자 취임 저지를 시도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정권의 엘리트나 명목상의 행정부, 그러니까 다른 자기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아무튼 이제 명목상의 행정부 같은 것도 목표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 이건 뭐냐면 친육수대 때 90%는 이제 주권적 독재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주권을 국민 주권이 아니라 개인이 주권을 탈취하려고 왕이 주권을 갖듯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법부나 입법부라는 거는 이제 주권을 공유하는 이제 정부의 부처죠. 그리고 사실 그 중에서도 입법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주권의 핵심은 입법부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입법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입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입법부를 상대로 먼저 군대를 출동시켰죠. 그러니까 이건 입법권을 가져가겠다는 건 명확하게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 주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주권의 핵심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 다만 이제 친위 쿠데타를 할 때, 그 4분의 1 정도만이 비상사태, 계엄령 같은 걸 살포하고 5분의 1이 헌법정치도는 무효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 우리는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친위 쿠데타 성공률이 그 앞에 글에 제가 지금 그의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쿠데타는 절반만 성공하는데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친위 쿠데타는 한 5분의 4 이상이 성공한다. 80% 성공률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 성공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군부 민 당 엘리트들이 이제 동의를 하지 않고 이탈하거나 시민들이 반대하거나 민주주의 대중이 지지할 때 이제 실패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이게 하여튼 최근에 이게 엄청나게 이제 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군부 쿠데타가 많았는데 90년대 이전까지. 근데 최근에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민주주의가 를 붕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굳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경우들이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터키의 에르도안 같은 사람 원래 선거로 이제 선출됐는데 이제 독재자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신임 쿠데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2022년에 선거 불복 시도한 거 이런 것들도 쿠데타고 튀니지라든지 이런 데들 2024년 한국 윤석열의 친일 쿠데타 이런 것들도 이제 친일 쿠데타라고 이제 분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크게. 그래서 보시면은 어 지난 1945년 이후 46건의 친일 쿠데타가 있었는데요. 예. 이게 친일 쿠데타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지난 10년 정도에 대부분 일어났어요. 예. 이게 요렇게까지야 요 한 1980년대 이후로 하면은 거의 이게 3분의 2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46건 중에서 지금 요게 한 17건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대충 이제 자로 내보면 이제 17건 정도 돼 보이는데 그럼 46건에서 17건 중에 3분의 1이 이제 지난 아, 10년간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주 이게 새로운 트렌드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특히 이제 민주적으로 선출된 에,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류적 설명이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되게 많이 바뀌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게 그 전에도 사실은 베스트셀러였는데 12.3 사태 이후로 더 많이 팔리고 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책보다는 이 책이 더 중요한데요. 이게 이걸 사람들이 잘 안, 이 출판사 마케팅을 잘 못하는지 위험한 민주주의라는 책, 요 책이 이제 사실은 그런 이제 민주주의 위기 후퇴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설명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경제적 원인 당연히 들고요.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불안정 심화되고 정치적 원인이 이제 정치가 양극화,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많이 돼 있죠. 이제 진영 대립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포퓰리즘 그러니까 이제 그 포퓰리즘을 이제 업고서 권위주의 지도자가 정권을 잡는다는 거죠.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이제 이게 그 예전에는 뭐 대중 인기 영합주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포퓰리즘의 포퓰라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이 파퓰라라는 말이 인기 있는 뜻으로만 생각하는데 파퓰라의 원래 뜻은
그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대중. 그 피플이란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기 영합하지 않아도 포퓰리즘일 수도 그러니까 인기 영합하는 건 맞는데 뭐 그 이중 인기 영합주의라는 말을 하면은 마치 이제 어떤 뭐 그냥 퍼주기 무슨 뭐 정책 뭐 이런 거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포퓰리즘은 보통 이제 대중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끄는 운동.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엘리트를 비판하는 엘리트하고 대중의 이제 구별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체성 정치로 사람들이 다양하게 정체성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가 뭐랄까요, 어떤 그 확고한 어떤 다수 같은 걸 만들어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행정 권력이 집중화되면서 뭐 그 의회가 되게 약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민주주의가 이제 사회 경제로 무능하다라든가 이런 요인들도 있고요. 근데 외부적인 요인은 뭐 지정학이 작용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러시아, 중국도 권위주의 국가의 영향력 행사 이런 것들 예를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틀린 건 아닌데요. 다만 이것들이 어떻게 정말로 그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위기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 고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가 양극화되면은 예를 들면 그게 계급 갈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잘 빈자와 부자의 뭐 대립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권위주의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뭐 대부분의 나라는 아닐지라도 뭐 이를테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계급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권위주의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을 잘 못하고요. 이런 것들 설명 이제 정치 양극화, 포퓰리즘 뭐 이런 것들 뭐 행정 권력 집중, 민주주의 체제 무능 이런 것들은 맞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그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지 않고 좀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소셜 미디어가 문제다, 유튜브가 문제다, 또 팬덤 정치가 문제다 이런 얘기하고 끝이거든요. 왜 이런 거면은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갖다가 이렇게 그 주류 언론보다 더 신뢰를 하는가? 아니면은 왜 팬덤 정치가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층 분석에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의존하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이 두 가지 책에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는 이제 이 뭐 번역이 안 됐습니다. 파시즘과 독재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최근에 번역한 국가론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제가 보자면 이제 정상국가와 예외국가라는 걸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상국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형태가 되고요. 이 어떤 거냐면 이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게 정상국가냐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지배하는 건 자본가 계급인데 이 자본가 계급이 직접 지배를 하긴 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정치를 담당하면은 누가 봐도 너무 뻔하죠. 정책이 었다가 이제 자본가 편향적이라는 게 뻔해지다 보니까 직접 담당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힘이 있으니까 정치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데 정치를 이제 외부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형식으로 어, 이제 지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닌 같은 사람은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이 자본에게는 최상의 정치적 회피다.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현대가 직접 뭐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이러면은 불공정한 게 다 눈에 보이는데 이제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은 이제 불공정한 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뜻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이제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현재 권위주의하고 자본주의가 결합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렌이 옳다는 게 아니라 렌이 틀렸고 오히려 최근에는 보이는 거 보면 자본주의하고 권위주의와의 친화성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외 국가라는 건 사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권위주의 국가하고 독재 국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특징이 아니라 뭐냐면 이제 예외 상태라는 것 또는 비상 상태라는 걸 설포해가지고 비상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일반적으로 안보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최근에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비상 상황이니까 야, 헌법이나 법률 이런 것들 유예하자 해가지고 생기는 게 이제 예외 국가입니다.
주로 갖다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결국 법을 이제 정당한 법률을 위배하고 주로 강제력 물리력을 사용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경우에는 위임 독재라고 하고 뭐 영구적인 경우에 주권 독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재 권력이 수립이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죽을 때까지 갔다가 이제 정권을 잡는 게 이제 주권 독재라고 생각해도 되고 위임 독재는 일정 기간 되면 후에는 이제 돌려주겠다고 하고 실제 돌려주기도 하는 게 위임 독재인데 뭐 이것도 구별이 그냥 이론적인 구별이지 실제로 이제 구별하기 쉽진 않죠. 실제 상황에서는. 배경이 뭐냐면은 이 뭐냐면 이제 그 자본가 계급이 헤게모니 간단히 말하면 이제 지도력을 행사하고 동의 창출하는 위기 것이 이제 어려워졌을 때 그 경우에 이제 강제력을 사용한 자본의 노골적 지배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본가 계급이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 안 하면 그때는 이제 강제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재석 같은 경우에 권위주의적인 정치적 비상승태는 약탈적인 금융지배적 축적체제 왼 최상의 정치적 외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도 있고 소득도 늘어나고 살기 좋으니까.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경제를 다시 좋게 하면 좋겠는 모르겠는데 경제가 다시 좋아지진 않고 그 파이가 줄지 않았습니까? 그럼 줄어든 파이를 그러면 이제 강자들이 그러면 야 우리가 줄어들었 파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어 내가 좀 양보할게. 내가 더 잘 사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줄어든 파이에서도 강자들이 더 많이 떼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어. 그때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강제력을 사용하는 그 빈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죠? 이제 정리해고하고 뭐 이런 둘째, 거죠. 말하자면. 손수 마스크는 그리고 청소가 이제 필요한 금융지배적 기관 시 축적체제. 이제 월급 사람들 일자리 천단에서 늘리지 적용을 않고 주로 이제 적용합니다.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이제 부를 반영 늘리려고 하는 시도가 마스크도 늘어나게 되고요. 현재 간호조리 여기에는 이제 제거를 많은 제거한 뒤 사람들이 이게 고용을 마스크를 통해서 경제가 앞부분에다 성장하면은 던져 많은 소화기 사람들한테 대고 이제 그 호흡하세요. 파이가 분배되지만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이제 성장하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만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제를 이제 정당성이 떨어지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의 사용이 또 늘어난다. 그러다 보면은 권위주의화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뭐 계획과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뭐 유신 시대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유행은 파시즘 군부 독재 보나파르트즘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외 국가가 이제 보기보다 이제 취약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 문제, 경제 문제가 이제 터졌을 때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돼. 이제 사회가 안정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없고요. 책임도 안 지니까 생각보다 취약해서 급작스럽게 붕괴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권위적 국가주의는 뭐 이 예외 국가와 다르게 좀 정상 국가긴 해요. 그렇지만 권위주의 요소가 증가하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대체로 사회적, 경제적, 삶의 모든 영역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고 민주주의 제도가 쇠퇴되고 형식적 자유가 되게 제한되고 이런 것들 특징을 하는데요. 대체로 이 행정부 권력이 강화되는 거, 요것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사례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갖다 이제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와 이제 권위주의적 퇴행을 해석하느냐 하면은요. 특히 이제 모든 나라를 갖고 설명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좀 발전된 우리나라 같이 좀 발전된 나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에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일단 이걸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헤게모니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은 뭐 너무 지나치게 어떤 특정한 집단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면은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반발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민의를 균형 있게 대표하고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정된 사회적 지지 기반, 체제에 대한 지지 기반이 확보되고 되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세력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그 권력 분론 내의 소통과 갈등 조정이었다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예. 요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세력이었다가 이제 정치 제도 내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원활한 공동체 문제가
어떤 공동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 기반이 확보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은 이제 체제에 대한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체제에서 특히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 여기 지배 권력 블록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집단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 스무스하게 되기도 하고, 또 무리한 일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체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경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들이 지도를 받는 사람 또는 지배하는 세력이 피지배 세력한테 일정한 물질적, 상징적 자원을 배분해야 됩니다. 양보를 해야 되는데요. 물질적 자원은 뭐 경제적인 거죠. 분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상징적 자원은 그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예? 멸시하거나 갖다가 이게 뭐 2등 국민 취급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차별이 이제 있긴 있어도 어느 정도 참을 만한 수준에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노동자다 그러면은 어 지금 이제 육체 노동자에 대한 그 사회의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그 사회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할 때 심지어 박정희 정권조차도 노동자를 산업 역군이라고 부르면서 또 어쨌든 뭔가 이제 상징적인 어떤 자원 배분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 그 당시에는. 아.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야지 지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가지 조건 더 말씀드리면 예. 아이고. 잠깐만요. 예.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앞에 말씀드린. 근데 그 전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국가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좀 뭐 말이 어렵죠? 기능적인 역사적 블록이란 말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여기서 하고 기능적인 체제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갖다 어떤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적인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체제에 대해서. 그럼 이제 체제 그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전략이 두 가지. 하나는 한국민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두국민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쓰다가 말았네요. 잠깐만. 그러니까 한국민 전략은 이제 보편적 국민적이라고 해놓고 괄호를 하나 쳤어야 되는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 모든 국민한테 지지를 구하는 전략이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면 이거 하려고 하죠. 이래야지 어, 전 국민을 지지를 얻어야지 되잖아요. 체제가. 그리고 이제 집권 세력이 말하자면 그래야지 이제 안정적이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거나 느끼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는 두국민 전략을 펴게 됩니다. 두국민 전략은 뭐냐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부 집단, 뭐 한국은 중산층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중산층이고 많은 이제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지지동일 이제 일부 운전자분은 집단에서만 안전한 지지동일 이륙을 위해 참여해요. 진해 그러니까 조명을 어둡게 모두로부터 지지를 구하지 조절하겠습니다. 않고 일부 조명이 필요한 분은 집단에서만 머리 지지를 위 구해가지고 손전등을 정권을 사용해주세요. 잡는 거죠. During 나머지는 passengers, the cabin lights will now be dim 인구 for 상당한 takeoff. 규모가 Please 되더라도 use the waiting 배제하는 sign in the 거죠. panel above you. 한국은 이제 그렇게 아, 이런 두국민 전략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게 배제적이라고 Then 하는 게 let for takeoff. 뭐냐면 그래서 일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나 중산층이 지지를 얻는 어떤 그런 정치 행위는 많이 하는데 그 밖에 뭐 중산층 특히 이제 상위 중산층이죠. 그 밖의 사람들 특히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철저하게 배제가 됐던 것이죠. 이게 많은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랬다고. 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그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거죠. 아, 특히 이제 최근에 경제 위기가 2008년에 있었고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배분하고 싶어도 배분할 수 있는 물질적 상대적 자원이 없어집니다. 일단 성장을 안 하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산층 자체가 불안정화됩니다. 아, 그리고 그 밖에 원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소외됐던 집단들이 있는데 이 집단들도 같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말씀드린 그 일부 집단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권을 잡거나 유지하는 그 두국민 전략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게 되죠. 왜냐면 이제 그 예를 들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집단이 안정된 중산층이 갔다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어가지고는 뭐 과반수 예를 들면 과반수를 얻기가 힘들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지지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작동했던 국가 체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제하고 지배 세력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어떤 그 지지층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물론 확고한 지지층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이제 부동층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확고한 어떤 그 지지층이 없어지게 되면은 정치 세력과 주도권 다툼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쪽도 어 안정된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뺏기 위한 다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정치가 점점 더 이제 그 양극화가 되죠. 왜냐면 서로 간에 이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니까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불안정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정치적 양극화가 초래하는 결과는 서로 갖다가 이제 싸우다 보니까 싸움이 이제 격화되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제 결국 대화 소통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라 거의 적이 돼 버리죠. 그 속에서는 이제 강제력이나 물리력의 사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 소통 타협을 안 하니까 이거 뭔가 민주주의라는 건 이걸 통해서 대화 소통 타협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건데 이걸 안 하게 되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어, 그 속에서 정부가 이제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아, 맨날 이제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통치 기능이 이제 약화되고 정당성이 이 통치 기능이 약화되니까 정당성도 약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회적인 기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세 가지의 그 요인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경제적 요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 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요약하자면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이게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의 어떤 가장 큰 요인이고요. 불균형 국가 체제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그다음에 기성 정치 세력이 되게 정치적 상상력이 되게 빈곤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죠.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라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는데 이게 시장 자유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화가 아,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례적으로 칠레, 미국, 영국,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리버럴과 사회민주주의 정당 전 좌파들도 신자유주의 수용하고 한국에도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회 신자유주의 이제 수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화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주요 산업자본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다음에 산업이 위축되고 불평등이 심화가 됩니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되게 심화됩니다. 정리해고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그게 하도 다양화되니까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니까 프레카리아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불안정 노동이죠. 불안정 노동, 플랫폼 노동 등등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재분배할 수 있는 물질적 재분배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성장도 안 되고 차별도 늘어나니까 분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체제와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동의가 감소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갖다 부는 어디로 가느냐? 금융 자본과 불로소득 자본으로 가고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뭔가 생산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약탈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경제 운영에서 행정적 강제력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건 아니고 그냥 클로드라는 인공지능한테 한번 그려봐라. 진위 계수가 이제 높을수록 불평등한 건데 그 어떤 투자가 되냐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이게 여기는 이제 개발도상국은 낮아지는데 경제 발전을 좀 해가지고 세계화를 통해서 근데 나머지는 이제 다들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죠. 그게 불평등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세계 전반적으로는. 자, 그다음에 이제 불균형 국가 체제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가 그 대표를 그러니까 그 사회를 골고루 대표해야 되는데 골고루 대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소외 집단이 확대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는 그러니까 대기업, 그다음에 금융기관, 요즘 말은 빅테크, 그다음에 상위 중산층에 대해서 국가들이 과잉 대표합니다. 그리고 불완전 노동, 여성, 이민 소수자들은 과소 대표되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 국가에 반영이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 내 권력 배분도 비대칭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균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고 뭐 우리는 대통령에 집중됐다고 하지만 뭐 심지어 의원 내각제에서도 총리, 수상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그리고 반대로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의회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위상이 줄고 그다음에 행정부 내에서도 경제부처나 안보부처 등이 이제 더 항상 우위에 있지. 뭐 사회 관련 부처, 뭐 복지나 뭐 노동 관련 부처들은 이제 그 위상이 낮죠.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부분 이제 비공식 부분까지 가로지는 어떤 보수적인 어떤 권력 네트워크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직접 공직을 맡지 않더라도 정부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재벌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입은 이제 신자유주의 불로소득 자본주의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불균등이 심화가 되고 이제 이게 그 핵심은 뭐냐면 경쟁력 강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책조차도 경쟁력 강화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복지 혜택을 받으면 경쟁력부터 길러 이런 식의 요구를 하게 되고 지역도 지역 간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죠. 지역 간의 경쟁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같이 경쟁하라는 거죠. 그럼 수도권이 이기겠죠. 그 수도권과의 격차가 지방과의 격차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책임 같은 것들은 알아서들 져라. 아, 뭐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각자 개인이 지는 거다. 이런 식의 정책이 이제 지배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표가 왜곡되기 때문에 정부 내 국가 내에서 특정한 집단이 과대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의 위기. 야, 저 국가는 우리를 대표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지지하는 정당도 없게 되죠, 당연히. 그다음에 정부 조직 간의 비대칭성이,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간의 권력 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국가 자체도 이제 특정한 그쪽에 주로 권력이 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제도적 통합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뭐 경쟁력만 강화하니까 아 이를테면 사회 문제 같은 거 해결 잘 못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통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동의가 감소하고 강제력 사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성 정치 세력이 정치사 상상이 매우 빈곤하다. 아 그러니까 그 포괄 정당이나 최근에 이제 많이 이게 뭐 모든 정당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 그냥 대체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포괄 정당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득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 주로 왔다가 이제 이 캐치올 파티라고 하죠. 어, 어.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정당을 포괄 정당으로 하는데 이것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국고 지원에 의존한다거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집권적 과두제라는 거는 이제 그 지방이나 어떤 지방의 어떤 현장의 정당보다는 이제 중앙당에 왔다가 힘이 세진다거나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정당 일체감이 약화되는 게 이제 포괄 정당이고 이렇게 정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지지가 많이 무너지는 거고 카르텔 정당은 정당들이 모양은 다르고 뭐 다 이름도 다르지만 실제로는 주요 이슈에서 전부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서로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 카르텔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전부 다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당은 다 모양은 다르고 이제 뭐 사람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데 정책적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슈들은 아예 정치적 문제에서 배제해 버립니다. 이것 또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굉장히 이렇게 발전되고 뭐 이런 정당의 특징은 대체로 이제 현 상황에서 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혁이 필요해도 어떤 뭐 새로운 국가 정체성이나 뭐 새로운 국가의 목적 규정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경제적 상상력도 없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기후 위기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가 심각해요. 신자유주의로 이 개인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고 뭐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민의가 국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정당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타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재론적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기성정당에 대해서 지지 못하게 되죠. 부동층이 증가하니까 정치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권이 자주 바뀌게 되죠. 어.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이제 메시아주의라고 하는 누가 한 명 나와서 우리를 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팬덤 정치가 되는 겁니다. 또는 극단주의 세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야, 기존 정치 체계 다 썩었어. 문제 있어.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 돼. 극단주의 세력이 증가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정치 양극화하고 정치 갈등이 심화되죠. 정치 양극화의 원인 팬덤 정치가 심화된다고 하는데 그거의 이제 이면에는 결국은 이제 기성 정당에 대한 지지가 불안정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도 이제 그 뭐랄까 그 권력을 안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자주 발생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파국적 균형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도 움직이지 못하는 균형 상태죠. 그 상황에서 강제력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일지라도 이 강제력을 사용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라는 유혹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한국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 정치적 의미 넘어가고 세계사적 의미도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7년에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자유주의 불균형 체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한테 권력이 쏠렸고요. 누구를 주로 대표했느냐 우리나라가. 지역을 대표하거나 처음엔 지역주의로 가다가 나중에는 수도권 중산층 중심의 대표를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는. 그리고 반대로 노동계급이라고 불리는 집단은 보수적으로 배제가 됐고요. 거기다가 97년에 IMF 구제금융 받아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그런 대로 작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관료라고 불리는 관료들이 일종의 지식인 역할을 해가지고 국가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보수의 사회적 헤게모니,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보수적인 이제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회적 기반이 확고했죠. 이게 누구냐 하면 재벌, 보수 언론, 관료, 법조 엘리트, 영남 서울대 엘리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 배제적인 두국민 전략을 통해서 집권하고 정권 유지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연합을 하거나, 아, 그러니까 한 지역만으로 갖다가 집권을 못하니까 뭐 이제 지역 간 연합을 통해서 많이 했죠. DJP 연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남이가 경북과 경남이가 타파진다 이런 식으로 했고 나중에는 이제 뭐 뉴타운을 개발한다는 이러면서 갖다가 다 부자 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갖다 중산층주의 성장주의를 통해서 집권과 정권 유지를 할 수가 있었고 IMF 구제금융 받은 다음에 수출과 성장률이 회복이 돼서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정하긴 했는데 그럭저럭 그냥 굴러갔습니다. 근데 이게 불안정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특히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경장이 둔화되고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뭐 비정규직은 좀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 불안정 노동이라는 게 사실 증가했거든요. 뭐 최근에 플랫폼 노동 이런
그러니까 뭐 배민이라든가 뭐 쿠팡 이런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불안정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 사회에서 사회적 경쟁은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불안하니까 경쟁이 더 심화가 돼요. 그러니까 입시 경쟁도 심화되고, 그 다음에 뭐 취업 경쟁 같은 것도 심화가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승자들조차도 뭐 중산층이면 승자들이지 않습니까? 심리적 존재론적 불안감이 심화됩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엄청나게 이제 불안하게 느끼죠. 지금 중산층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누리는 삶은 중산층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원래 노동은 배제돼 있었고 청년이 그런 느낌 같고 여성은 오히려 이제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갖다가 이제 불만이 커지게 되고 노인들도 사실은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되게 큰 소외된 집단으로 커지고 지방도 사실은 지금 소외가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국가의 형태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표를 제대로 못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권력 배분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처들이 갖다가 힘이 약해요. 뭐 예산도 안 주고 경제부처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대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어떤 쥐역주의나 중산층 중심 성장주의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것이 가능해졌느냐 또는 정권을 유지하는 게 가능해졌느냐 아 그렇지가 않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옛날엔 다 지역주의 선거고 중산층 중심 선거였는데 지금은 사실 정당들도 그렇게 이런 것만 기대지는 않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결국 이제 이 체제를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을 실패했죠. 뭐 갱신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복지 지출 확대하려고 했는데 뭐 노사정 협의체 같은 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파행했고 그다음에 국회에 무슨 청년 대표, 여성 대표들 이제 넣으려고 했고 뭐 실제로 뭐 여성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사실 많은 경우 이제 엘리트 포획이라든가 정치적 장식에 불과한 이 여성 대표들이나 청년 대표들이 정말 청년과 여성을 위해서 얼마 무슨 일을 했느냐 보면 압니다. 별로 한 일이 없거든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 새로 갱신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 비전이 빈곤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옛날 같이 뭐 김대중, 김영삼 같은 뭐 이런 카리스마적 정치도자가 없어지고 관료도 지식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쟁이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해요. 그냥 그때그때 땜빵이나 하려고 하죠. 무슨 문제 터지면. 그다음에 의회는 원래 정치적 기능이 낮았고요. 그냥 기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냥 이를테면 뭐 정권을 잡아가지고 한 자리 해보자. 아, 그거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되냐면 정권 초기에 되게 높은 기대를 갖고 말기에 항상 다 실망을 하고요. 이게 원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기반 자체가 불안정화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촛불 시위가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사회적 기반 불안정화에 따른 그 정치 위기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국면인데 이때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여성 대통령으로 집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고 그 약자들 갖다가 이제 위한 정책을 해야 되고 여성을 위한 정책을 할 걸로 기대를 했지. 그래서 찍은 사람들도 많죠. 근데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대응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천 파동 이게 사실은 그 여당을 자기 개인당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터진 거죠. 아, 이 사태가. 이제 사실은 좀 무능하고 컨트롤 타워란 말이 이때 나왔죠. 이게 없다고. 이게 중산층 자체도 이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월호는 뭐 노동자들이 가서 죽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서 죽은 거고 매수 사태도 계급 안 가리는 거거든요. 이게 중산층 자체 지지가 이제 악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그러다 보니까 총선이 참패가 됩니다. 이 공천파동을 거치면서. 그래서 보수 언론, 뭐, 대표적인 조선일보 같은데 정권 연장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고요. 원래 비박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박도 이탈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됩니다. 근데 그 결과로 보수 세력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상실하게 됩니다. 보수 정당이 완전히 분열이 되는 사태를 한번 겪었고, 이 당시에 이제 재벌 총수 다수가 구속 수사받고 뭐 처벌받았죠. 그 다음에 여기 반발한 이제 극우 태극기 세력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얘네들은 주류 언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SNS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벌이나 뭐 보수 언론, 뭐 보수 정당 전부 다 갖다가 이제 약화가 됩니다. 아, 이것이 때문에 보수 세력이 사회적 헤게모니 상실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보다 큰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그게 뭐 때문이야? 경제적인 분배나 국가 체제 불균형이나 보수 정당의 제한된 역량 요것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이제 어떤 시대적 과제를 갖고 있었느냐? 사실은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고 국가 체제 개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이제 사회적 기반을 안정화시켜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새로운 헤게모니를 가져야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못했습니다. 국가 체제 개혁 같은 거 사실은 뭐 제대로 시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불균형 국가 체제가 계속 지속됐죠. 말로는 노동 존중하고 포용 국가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는 노동 배제가 지속이 됐고요. 뭐 삶의 불안정과 치열한 경쟁이 지속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개혁은 사실은 거의 못했고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관료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집중된 곳이 이제 경제부처인데 기획재정부인데 그냥 그대로 놔뒀죠. 그래서 심지어 얘네들이 갖다가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막았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검찰 권력 이건 좀 개혁해 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결국은 뭐냐? 진보적인 자유주의 헤게모니 구축에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미투 운동 벌어지고 부동산 폭등이 벌어지면서 지지 기반이 분열을 되고 와해돼 버렸습니다. 뭐 그 40% 지지를 얻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헤게모니에는 미달했던 거죠. 안정된 그 사회적 기반을 이제 확보하는 데는 뭐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헤게모니 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도 여당도 헤게모니 잡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는 어, 주로 이제 그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더 심각하게 도전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야당이 여당에 도전했다기보다는 사실 이 정권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촛불이 나눠진다던가 서초동하고 광화문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제 갈등이 심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양극화가 일어나고 이른바 심리적 내전이란 말까지 나타납니다. 상대를 정당한 파트너 인정 못하고 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유력 대선 후보가 이 사태를 통해서 특히 이제 미투를 통해서 다수가 상실이 됐죠. 예. 그때 이제 보수 세력은 이미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사실 그래서 보수 세력도 경쟁력 후보 있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윤석열을 이제 영입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세대 포위 전략 이준석이라는 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까지 해서 간신히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0.7% 차이로.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별로 그 사회적 기반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었죠. 되게 애초에 갔다가 이제 권력을 잡은 집단이 매우 협소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좀 괴리가 돼 있었고 뭐 요즘 이게 뭐 그러네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확장적인 어떤 헤게모니 말하자면 이제 지지 기반 확장 자체가 할 의사도 없고 의사가 있을지라도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안 되고 부동산 자체가 양극화되는 바람에 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 왜냐하면 수도권의 일부 지역만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 이 상황에서 뭐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요. 뭐 불안정 노동 증가, 중산층 청년 세대 불안정은 계속되고 뭐 대표되지 않은 새로운 정치적 이것도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계속되고 그다음에 영부인과 장모 경제 어떤 경제 스캔들까지 하니까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극우 유튜브 세력과 결탁을 하고 뭐 다 아시는 거죠. 부정선거론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이게 뭐냐면은 보수가 사실 자기들이 주류의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그거를 부정하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류가 아닐 리가 없는데 선거에서 계속 졌단 말이지 한동안. 그러니까 이건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제 야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당연히 이제 사법 처리 시도하는 거고 뭐 이렇게 그러면 야당은 가만히 있느냐 당연히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명태균 특검 이런 것들 시도했고요. 그 여야간 극한 투쟁으로 정치가 기능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12상 비상경영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경과는 이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가결까지도 사실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쉽지 않았지만 그 위에 이제 헌법재판관을 뭐 추가로 임명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았고 체포도 쉽지 않았고 구속기소도 쉽지 않았고 그래도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될 줄 알았더니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고 그다음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다 알고 계시겠고요. 내란의 발생 요인은 표층적으로는 대통령의 문제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그냥 쿠데타를 꿈꿨다는 증언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정치 불안정, 정치 양극화, 그 정치적 극한 대립이 있죠. 심리적 사법전대요. 근데 요거는 증상이지 이게 원인은 아니죠. 심층으로 보면은 보수, 특히 이제 보수의 사회적 헤게모니 상실과 뭐 이른바 진보의 새로운 헤게모니 수립에 실패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 불안정 상태가 계속된 거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결국은 정치적인 양극화와 이제 극한 대립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보수의 사회 헤게모니의 상실, 이건 왜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헤게모니 수립이 왜 실패했느냐? 첫, 겉으로 보기엔 보수들에게 분열과 위축이고, 하나 빼놓으면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죠. 근데 심층적으로 보면은, 이런 조건들을 바꿀 수 없었던 거죠. 신자유주의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이 심화됐다. 그리고 87년에서 97년 체제가 만들어낸 국가가 되게 불균형한 국가였다.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이 빈곤하고 개혁에 실패했다. 이런 거죠. 근데 내란 수습이 왜 지연되느냐? 뭐 친이 쿠데타니까 그렇다는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하고 있다. 네, 중요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특히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 이 지지 기반 불안정.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대안 세력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에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보수가 분열되는 바람에 쉽게 넘어간 건데 그때 보수가 이제 뭔가 학습을 했다는 거죠. 분열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보수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어느 쪽도 사실은 국민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도 갖다가 이제 뭐 하반대 극우 세력도 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어 그 국가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의견이 갖다가 만만치 않게 서로 양쪽으로 나뉜 거예요. 이 나뉜 석에서는 헌법재판소도 의견 통일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희망하기로는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하고 정권 교체가 될 걸로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양극화와 불안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거의 내전적 분열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 깊은 상처를 지금 남겼고요. 그래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될 거는 이제 상당히 큰 과제일 수가 있고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붕괴된 사회적인 기반 또는 그리고 이제 어떤 합의의 틀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민주적 틀 내에서 강제력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아, 라는 어떤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이거 이런 틀을 이제 복원을 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보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떤 거국 내각 이런 거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도저히 그들과 연합할 수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왔다가 민주당만이 아니라 헌정 수호 세력을 다 규합한 연합정부 구성을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안 했죠. 자기들 혼자서 해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 장기는 사실은 어, 총체적 국가 개혁을 통해서 정치 안정화를 하고 포용적 민주주의라 뭐 포용적이란 말이 좀 약간 좀 쓰긴 그렇긴 한데 좀 약간 그 주류가 비주류를 포용한다는 뜻이 있어서 그런 뜻이 안 돼. 일단 다른 단어가 없었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이제 다 설명하긴 좀 그렇고요. 요 정도로 지금 10분이나 지났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답변을 제가 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경남 도민일보의 최석환 기자라고 합니다. 예, 네, 교수님,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인데, 지금 이렇게 막 분열이 심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대안적 균형 국가 체제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음. 그런 게 이뤄질 수가 있을지, 뭔가 이뤄지길 바라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이제 갈등이 이제 커지는 상황이니까 좀 우려가 좀 돼서요. 좀 이에 예. 대해서 좀 어떤 견해 있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균형적인 국가 체제까지 막았는데 엄청나게 길이 뭐랄까 가야 될 길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앞에 단기적으로 얘기한 게 일단은 적어도 이제 우리가 반권위주의 세력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 그거는 이제 정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다 합해서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단 전제가 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뭐 계속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배제를 갖다가 이제 하면은 그게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예, 그 많은 뭐 전체를 다 반영 못 하더라도 하여튼 많은 그 사회적인 집단들을 갖다가 이제 다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개헌론이나 이런 게 있겠죠, 당연히. 근데 개헌할 때, 예,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강론들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처음에 이야기를 음, 시작하실 때 음, 민주주의 후퇴 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언론 자유의 음. 침해가 심각해진다 이런 네. 말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론이고 음. 한국의 경우는 이 언론이 오히려 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예, 사실이거든요. 예, 그쵸. 그래서 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그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언론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좀 대안과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언론에 대한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평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기능을 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때, 이 언론을 통제해야 되느냐. 이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이슈가 되죠. 그래서, 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이제 그 언론의 거버넌스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언론의 거버넌스 구조를 민주화하는 통해서 해야지, 뭐 직접적으로 사실은 뭐 누구 사장을 앉히고 뭐 누구 사장에다 끌어내고 뭐 가서 세무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 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직접적인 언론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언론을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잘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짜가지고 언론을 이제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어 글쎄 그 외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당장에 갖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이제 바로 나오진 않더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그렇죠. 더 이상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 저, 예, 네. 지금 이제 학교 현장에서 예,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예,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젊은 그 남성 청년들의 보수화가 예.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게 있으신지. 제가 학생을 많이 못 만나가지고 요즘.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에브리타임이라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정보 교환하고 막 이러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시사 관련된 그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전부 다 부정선거론과 탄핵 반대파 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명만 그런 걸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다른 목소리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뭐 한 명이 그렇게 게시판에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한두 명이 몇 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젊은 청년 이제 보수화에 관한 얘기는 이미 많이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특히 이제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발로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만 또 다른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게 특히 이제 이준석이 갔다가 이제 대표로 당대표로 있을 때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을 때는 그런 경향이 더 커졌는데 근데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청년 관련된 정책을 잘 못했거든요. 오히려 불리한 정책들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지지가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라고 해서 보수라고 해도 극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전체적으로. 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전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이게 보수냐 진보냐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그 대다수의 국민은 그걸 어떤 이념적인 체계로 갖다가 뭐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예를 들면 뭐 자유주의 이게 보수 사상인데 이런 것들을 무슨 관련된 책들을 막 읽고서 내가 자유주의자가 되겠다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사회주의 관련 책에서 난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때그때의 어떤 판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고소화됐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그럼 나중에 계속 고수 남을 거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진보라고 해서 나중에 고수가 안 될 거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되게 유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시각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뭔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안별로 봐야 되고 시대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음.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원론적인 부분만 좀 많이 말씀하시고 네. 뭐, 대안적 균형 국가 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제 일반인들 음, 직장인들로서는 이런 게 직접 다가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뭐 학술적이고 어떤 뭐 연구적인 부분은 괜찮을지 몰라도 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떠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가 이제 현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가 불명확해가지고요. 그 시점에 따라 다르지.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고 하는 게 되게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이런 상황이 사실 국가 위기 상황인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때그때 이 정세가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 기소만 될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되게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계속 불안해지잖아요. 이게 일종의 약간의 뭐 이렇게 뭐 장기나 체스 같은 거 두는 상황과 비슷하면 되는데 되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같다가도 상대방이 어떤 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되게. 그러니까 고정된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내가 한 수 두고 다른 쪽이 한 수 두고 뭐 이런 식의 상황에서 이 계속 정세가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계속 뭐 장기나 체스도는 경기지만 실제 정치 상황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일종의 투쟁 상황이라고 보세요. 이게 투쟁 상황. 투쟁 상황이니까 이 투쟁 상황에서는 사실 가만히 이제 그 관망만 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국민이 사실은 이 투쟁의 당사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투쟁으로부터 거리에 두는 것도 일종의 투쟁의 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 그 투쟁 속에서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투쟁에서 내가 느 쪽에 드느냐 이게 일종의 만약에 이게 지금 거의 내전과 같은 상태로 갖다 보게 되면 내전이라는 상황은 내가 중립을 지키려고 해도 중립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아무리 그 내가 반대하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 정부가 전쟁을 다른 나라로 하게 된다거나 북한하고 하게 되면은 그 정부가 이기길 바라지 지길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극이거든요. 전쟁이란 게. 그래서 한 편을 꼭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투쟁의 당사자가라는 생각을 일단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한 페이지만 바꾼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 보니까 그 뭐가 빠진 게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 전에 심리적 내전이라는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 그 12.3 전에는. 근데 진짜 12.3은 사실은 이제 심리적 내전이 아니라 진짜 내전에 가까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돌려놨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끝나고 그거가 이제 일단 계엄은 해제했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법 기술을 통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구속 취소 같은 경우가 그런 거란 말이죠. 별로 이제 법 논리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행정 권력을 사용한 거지 일종의 그것도 말하자면 하면서 이제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검찰에서. 아,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지금은 뭐 심리적인 거는 그냥 마음으로만 상대가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제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사법적 내전이다.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내전 상황이라는 그게 되게 가깝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다시 진짜 내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예. 음, 예, 음, 그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극우 보수의 중심에 그 음, 개신교 그좀 사이비 목사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예. 이게 아마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기독교와 그 정치의 관계는 사실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옛날부터 종교하고 정치는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이제 중세 때만 보더라도 가톨릭이 가장 큰 정치 세력이었고 개신교가 이제 생겨난 이후에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그 정치 종교의 영향력이 강했을 땐 종교가 정치에 당연히 영향을 주다가 그런 이제 기독교가 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특히 유럽은 기독교가 쇠퇴하는 바람에 마치 종교의 영향력이 없는 것 원래 없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거기도 있었고요. 상당한 이제 특히 이제 이탈리아 이런 데는 가톨릭이 강한 나라인데 가톨릭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큰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개신교지만 미국도 개신교가 엄청난 정치적 영향을 갖고 있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차이는 그렇다고 목사가 직접 나서진 않는다는 건데 뭐 한국은 왜 목사가 그렇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떤 별종들이 생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 개신교 예. 인구가 비율이 그래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때는 많았죠. 한때는 많고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개개인들이 어떤 목사가 갖다가 왜 정치에 참여하는가의 문제에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지만 왜 개신교가 이렇게 보수화되고 극우까지 나타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개신교는 원래 보수고요. 일단 첫째 원래 보수고 두 번째로는 그럼 왜 극우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사회의 자유주의화에 대한 반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런 반동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게 기독교 세에 위축하고 관련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어떤 성소수자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갖다가 이제 뭔가 그러니까 더 권리를 보장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되게. 그렇죠. 교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 그치, 왜 그렇게 교리에 위반되더라도 거의 그 적극적으로 목소리까지 내는 데는 뭐, 제가 뭐 교세의 약화라는 것도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예.
지금의 그 네. 상황을 볼 때 윤석열이가 탄핵이 되고 음, 난 후 또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음, 뭐 두 가지 상황이 지금까지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이 내란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재로서. 예. 그러나 그 후에 이것을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 이제 음, 그 앞으로 전망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까지 헌정 질서를 저렇게 파괴하고 헌법을 저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또 국민을 무시하는 저런 세력들과 과연 연합정부나 우리가 그 내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수 있나?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내란 세력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또 그거에 대한 처벌을 또 할 것을 분명해지는데 또 처벌 당하거든 입장에서 과연 그 정부와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수하고 진보 같이 무슨 연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단기 대책에서 왔다가 이제 헌정 유지 세력만 같이 이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뭐 대놓고 갔다가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 말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은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일부 있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뭐 당이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도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회를 다시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이제 약간 기회주의로 행동한 경우에는 좀 이렇게 다르겠죠. 그 경우는 좀 기회주의를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